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빅테크사들의 간편 결제 시장 점유 확대,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카드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 자,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야 할까요? 김하슬 기자입니다. 카드업계가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해 빅테크사의 영역 확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사들의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50.4%를 기록했습니다. 애플페이마저 내년 초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 여신 전문 금융채 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내년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을 약 3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카드사 이자 비용 2조 6천억 원보다 무려 38% 가까이 증가한 수치. 힘든 시장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3구 경제시대의 여전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와 간편 송금 시장은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사들이 미래 성장 먹거리인 MZ 세대들의 첫 금융 경험이 카드사나 은행이 아니고 빅테크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창우 전무는 특히 인베디드 금융이 지속될 변화 중 하나라며 카드사들은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전략 도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의 역량 및 자산은 무엇인지 이러한 명제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간 금융업계가 신기술을 통한 디지털 채널 경쟁력 개선, 내부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데 반해 아예 사업 모델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또 이번 포럼에서 이강훈 나이스 신용평가실장은 캐피탈사들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장대석 아주아이비투자 투자전략본부장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위축과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저희 여신금융업계가 혁신과 도전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자리를 기회 삼아 회원사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2022년 올해 뷰티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 CJ 올리브영은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비건 뷰티와 건강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건강 중시 경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박지원 기자입니다. 고객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해의 뷰티 트렌드를 보여주는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 고독들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전시관의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건강기능식품과 이너뷰티 제품들이 전시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들과 함께 비건이라는 편말과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올해는 색조에 있어서 가치 소비가 떠오르면서 비건 뷰티 그리고 프리미엄 색조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헬시 프레저의 영향으로 건강식품과 여성 건강을 위한 W케어라는 새로운 큐레이션 테마가 발굴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소브랜드의 약진입니다. 어워즈 수상 제품 82% 정도가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제품으로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제품력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롬앤은 11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108% 증가했고 라운드랩도 같은 기간 매출이 62% 신장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앞으로도 뷰티 트렌드를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도록 어워즈 앤 페스타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올리브영은 앞으로도 어워즈 앤 페스타를 통해서 곧 K-뷰티의 트렌드 리더가 되도록 신진 브랜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CJ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역시 1,5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 증가했습니다. H&B 스토어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올리브영이 어디까지 진화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지프가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을 내놨습니다.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는데요. 이를 통해서 BMW X5, X7과
벤츠의 GLE 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을 뺏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홍모 기자가 지프의 플래그십 모델 그랜드 체로키 4x2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뒤로 길쭉한 전장과 크롬으로 이뤄져 단단한 인상의 전면부, 산길을 달리기엔 어울리지 않은 고급스러운 외관의 지프차, 그랜드 체로키 4x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지프는 작년 브랜드 최초로 3륜을 탑재한 올뉴 그랜드 체로키를 국내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열 5인승 차량의 올뉴 그랜드 체로키와 PHEV 파워트레인을 얹은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2를 출시해 세 종의 풀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Providing capability that customer can take the vehicle off-road, but also knowing that the majority of the time customers are on-road. So now as you look into the 5th generation Grand Cherokee,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팀앱 내비게이션을 기본 적용해 고객 편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여타의 지프 SUV와는 다른 플래그십 모델만의 디자인 양식으로 채워 차별화도 강조했습니다. On the interior of the vehicle, the metal wing is the feature that runs across the instrument panel and sort of curls up on the outside. And we use that to do a few things. It adds width through the interior, but it also frames the upper part of the instrument panel. So your eye, when you're sitting in the cabin and you're looking at what's in front of you, the metal wing sort of organizes everything into a very sleek and very wide aspect ratio. 국내에서 랭글러 4x2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되는 PHEV 차량인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2는 지프의 미래를 상징하는 4x2 충전 스테이션과 함께 등장하며 무공해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지프의 제로 에미션 프리덤을 강조합니다. Zero emission freedom means that you can go anywhere and do anything in your Jeep without burning gas. That's what zero emission freedom is in very basic terms, from pure ICE vehicles to plug-in hybrids and then moving to BEV vehicles. And with a combination of those technologies in plug-in hybrid and BEVs. legacy lives on. 4xe is the new 4x4. The average customer drives about 20 to 30 kilometers a day, and our plug-in hybrid Grand Cherokee will provide up to 33 kilometers. 1992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등장한 그랜드 체로키. 1세대 모델 이후 세대를 거듭하며 700개 이상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역대 최다 수상 SUV라는 타이틀이 국내 시장에서도 통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감사위원, 상임감사위원이 쓰는 업무 추진비가 사장보다도 많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산업팀의 배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상임감사위원이 도대체 얼마나 썼길래 사장보다도, 석유공사 사장보다도 많다는 겁니까? 네, 이제 최근 2년간 한국석유공사가 매월 공시하고 있는 기관장과 임원들의 업무 추진 내역을 200여 건 이상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사람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최모 상임감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 상임감사위원이 쓴 업무 추진비는 모두 1,326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동섭 사장과 기획재무본부장, 탐사생산본부장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12월분이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올해 11월까지 약 86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최모 감사위원장이 1,30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건데, 자, 어디다가 쓴 겁니까? 네, 최 상임감사위원은 약 20개월에 걸쳐서 110여 차례를 업무 추진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월별로 많이 쓴 달은 5월과 6월, 7월, 9월, 10월이었는데요. 5개월 동안 매월 110만 원 넘는 식사 비용을 업무 추진비로 대신했고 가장 많이 쓴 달은 9월이었습니다. 15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제 건별로 가장 큰 금액은 36만 원으로 한우갈비 전문점에서 결제한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 추진비로 이제 먹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사용 목적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감사 업무 추진에 관련 직원 경력 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 협력 및 이제 간담회 건이었습니다. 이 중 감사 업무 직원 경력 건으로만 113건 중 70여 건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자를 모두 합산해 보면 내부 직원과는 약 340명과 식사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업무 관계자 104명, 정부 기관 관계자 14명, 대외 업무 관계자 12명, 대외 기관 업무 관계자 4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보다도 감사위원이 더 직원들과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또 그게 이제 업무의 일환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상임감사위원의 역할 어떤 겁니까? 이 상임감사위원이 맡고 있는 감사실의 주요 업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감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가 있었고요. 감사위원회가 지정하는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그다음에 회계, 개발, 비축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석유공사가 직면한 재무 위기 극복 지원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 포부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 절감 노력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교 한번 해보시죠. 자, 사장, 상임감사위원 말고 다른 임원들은 얼마를 사용을 한 겁니까? 기획재무본부장은 올해 11월까지 13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했고요. 지난해 사용 기록은 없었습니다. 또 탐사생산본부장도 올해 11월까지 약 29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고 지난해에는 13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습니다. 네. 한국석유공사는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기업인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022년 올해 산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른바 삼중고로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저마다 이런 걸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산업팀의 박나윤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자, 내년도 전망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많은 증권사와 연구소에서 이 산업군별 내년도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국내 주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 우리나라 산업군 분류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소재 부품, 디지털, 운송, 소비재, 부동산 총 5개 산업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부적으로는 15개 산업이 있습니다.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2차 전지 산업이 소재 부품에 속하고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과 정보가 디지털에 속합니다. 또 자동차, 조선, 해운은 운송으로 묶이고요. 이 음식료와 소매는 소비재로, 건설과 호텔은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네, 앞서 우리 박 기자가 국내 주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위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업황을 이제 산업군으로 이렇게 좀 하나하나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소재 부품 산업군의 정유와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산업의 업황이 올해보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먼저 소재 부품군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매출 감소와 수익성 하락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디지털 산업군은 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이 코로나 특수를 누려왔던 내구재 소비 감소와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운송 산업군 역시 금리 급등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요 감소가 파악되는데요. 물론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세부 업종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조선, 해운 등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5개 중에서 13개가 어렵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재, 부동산 산업군, 부동산 참 관심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두 개 산업군 역시 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재 산업군의 경우에 이 신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의 업황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동산 산업군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내년 역시 난항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은 저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임원 인사를 끝낸 삼성전자가 15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SK와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내년도 경영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올 한해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 산업 전반적인 전망을 고려해서 내년도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HJ중공업, 조선업 부문의 경우에는 이 친환경 선박과 LNG 메탄올 선박의 발주 수주를 늘려서 내년에 잘 대비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비상 경영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런 전략들을 잘 짜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지정 운영 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다만 고객들 입장에선 상품 선별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디폴트 옵션은 무엇이며 어떤 상품을 선별해야 할지 박현성 기자가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금리 인상, 실물경제 둔화 가시화 등 경제 한파 속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며 관련 상품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내 적립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영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선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운용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이제 방치되고 있을 때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을 우리 가입자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이 현금으로 남아있지 않고 상품으로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이 어떤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시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 투자 성향과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 또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예상 투자 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은 이 투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가장 안정적인 초저위험 상품은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이 되는 3년 만기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일반 예금 상품보다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초저위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은 이제 원금 보장은 되지는 않지만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 배당형 형태의 상품입니다. TDF든 BF든 둘 다 내 퇴직연금을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서 알아서 자동으로 비중 조절을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일한 상품이지만 TDF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측면이 있고요. BF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의 대상을 퇴직연금으로만 좀 좁혀놓고 본다면 의외로 간단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디폴트 옵션 상품은 전부 충분히 분산 투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분할 매수의 기능도 자동으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까지도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퇴직연금은 이렇게 그 세 가지의 투자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올 회복과 확장의 국면을 고스란히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 중인 올릭스 이동기 대표도 만나보시죠. 올릭스가 2023년 흑자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비대 흉터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여러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김효선 기자가 전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대칭 siRNA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올릭스. 회사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순조롭게 임상에 진입해 자체 핵산 분자 구조가 인정받은 것은 물론 이를 통한 기술 이전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특히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 이동기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는 이 RNA 간섭 기술 중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대칭 siRNA라고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부질환 쪽으로는 비대흉터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탈모 치료제가 저는 연내에 임상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안과 쪽은 이 황반변성 치료제의 미국 임상 1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대흉터 치료제의 중간 효력 결과를 23년 초에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도 피부 쪽 관련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모 치료제 혹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파트너링 미팅을 계속 참석해서 기술 이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내년에 흑자 전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딜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의 가치가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핵산 분자의 구조는 틀은 이미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질환 혹은 어떤 타겟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그 틀 안에 들어가는 염기 서열, 유전 정보만 바꿔주면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파이프라인을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끝까지 가져가서 상용화를 시키기에는 저희의 규모라든지 역량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비임상 단계이든 혹은 임상 1상이든 최대한 임상 2상 단계에서는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이제 리스크도 나누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분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릭스보다는 PCL이 좀 더 전체적인 사업을 좀 잘 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PCL 역시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MQX의 백신 부분은 PCL이 이제 주도를 해 나가게 되고, 저희는 mRNA를 이용한 기타 치료제 개발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5개의 치료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수많은 RNA 간섭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그중에는 올릭스가 개발한 치료제도 꽤 많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 기업이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비전,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신경계 전반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진단, 관리와 치료까지 토탈 헬스케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SK바이오팜이 중추신경계 질환을 넘어 ADHD, 우울증, 조현병과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전반 및 항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4일 회사는 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3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로드맵과 비전을 소개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뇌전증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그 신경질환, 정신질환으로 확장을 할 거고 헬스케어까지 영역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그 뇌전증으로 국한하기보다는 그 시장 사이즈가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확장될 건지, 그리고 그런 확장을 목표로 아까 저희가 현재 회사는 뇌전증 환자에게 데이터 기반 발작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톱 수준의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ES에서는 제로 글래스와 제로 와이어드 등 총 5종의 뇌전증 전용 디바이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는 해당 제품을 임상을 통해 활용하고 난 이후 기존 시장에 융합해 빠르게 상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임상 쪽의 제품으로 활용이 될 거고, 임상을 통해서 치료용 의약품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 신약 플러스 디지털 치료제를 도입했을 때 개발 기간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기존 혁신 신약하고 융합해서 좀 더 시장에 빨리 내놓고, 저희가 아울러 혁신 신약 개발은 물론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우리 회는 오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회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인회계사의 사명과 핵심 가치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회계 투명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